최고위원 출마하신다면서요? 아직 이제 뭐 친한 분들하고 좀 의논하고 네, 이제 결정을 내부적으로 마음적으로 지금 한 상태이긴 합니다. 아직 뭐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출마하실 거예요? 네,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선배님께 1차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 보고하기 전에 이게 나가서 예, 숭고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 출마하시려고 합니까? 지난 12월 3일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보수의 가치를 주장해 왔는데, 제가 10번, 100번 목소리 내도 목소리가 작구나, 목소리에 힘이 없구나. 그래서, 목소리에 힘을 줄 수 있는 위치에 가야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변화시킬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들에게 변화를 요구하기보다 내가 직접 변화시켜보자라는 마음으로 지금 출마를 결심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출마하시게 되면은 어떤 세력하고 같이 갈 생각이십니까? 저는 지금 우파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나라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국민들과 당원들과 함께 갈 생각입니다. 네. 네. 우리 네. 김민수 대변인이 아주 달변이시고 창업 왕이신데 오늘 본인의 이 최고위원 출마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아끼시는 것 같네요. 제가 좀 대신 말씀을 해드리면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국민의힘 당원, 책임 당원이 계시면 이 투표하잖아요. 투표하면 바로 제 옆에 앉아있는 김민수 대변인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벌써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7년이 되었는데요. 처음 7년 전만 해도 제 스스로가 우리 당에 대한 보수에 대한 정말로 애정이 깊었고, 네, 그리고 우리 당이 항상 옳은 길로 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가 이대로 가는 것은 국민들에게 해로운 것이고 국가에 해로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보수의 가치를 점점 잃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너나 할 거 없이 통합을 외치고 혁신을 외치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보수를 위해서 싸우고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분들을 극우라고 표현하기 시작하고, 여기 선배님도 극우 소리 들으시죠? 네. 여기 아마 우리 이영풍 기자님도 극우 소리를 들으실 거고, 많은 분들이 민주당과 투쟁하면 극우 몰이를 당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심각한 보수 정당의 문제는 보수 정당 내 작용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보수 정당 내 작용화 현상을 1차적으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개파 정치 하는데 이게 개파 정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정치인들 많은 분들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만 해도 여기 7년을 투자를 했는데 시간을 저보다 더 긴 시간 투자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분들이 일단 그래도 배지를 달아야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 힘 있는 누군가에게 줄 서고 싶은 마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과도해서 내가 정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 우리 정당에는 이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수단이 더 앞서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최고위원이 되어서 꼭 하고 싶은 것은 실력 위주의 정당으로 바꿔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게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학력 위주나 그리고 인맥 위주가 아니라 진짜로 이 사람들이 야당으로서 지금 그리고 국가가 잘못 가는 거로서 민주당과 제대로 투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설득할 수 있는 연설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토론으로 좌파 세력들을 압도해낼 수 있느냐, 네. 그리고 정책 정당으로서 우파의 가치를 제대로 정책에 담아낼 수 있는 정책 역량이 있느냐, 이런 것들로 실력 위주로 사람들에게 기회가 간다면 우리 정당이 이렇게 무능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무력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엄 이후부터 시작해서 우리 정당이 제가 지난 7년 동안 10, 20, 30 청년 세대들한테 그렇게 손을 뻗쳤지만 청년들이 손을 잡아주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계엄 이후에 많은 청년들이 보수를 지지하고 그리고 우파의 손을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우리가 이거 뿌리쳤습니다. 네, 1020, 30의 지지 없이요 앞으로 보수의 미래 없습니다. 지금 이미 4050, 저희들 4050이지만요 4050은 이미 많은 분들이 좌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존의 4050들 이제 6070이 되어가요. 그리고 우리 지지자였던 7080 이제는 너무 노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이 당연히 보수로 유입돼야 되는데 이 청년들의 손을 제때 잡지 못함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지지가 끊기고
뺏기고 있습니다. 다시 청년들에게 다시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청년 중심 정당이 되어야 된다. 이게 말로만 청년 중심 정당이 아니라 진짜 청년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오늘 다 이야기는 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저를 아는 분들은 알 거라 생각합니다. 전 평상시에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이라 이 청년들이 진짜로 중앙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정책들을 저는 우리 당에 접목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을 진짜로 완전히 혁신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 당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지금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최고위원을 출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원분들이나 그리고 지금 보수의 가치를 알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실어 주신다면 제가 그 결과로 보답드리겠다. 그리고 변화로 보답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말로 외치는 변화가 아니라 진짜 보수다운 변화를 보여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싶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이 댓글 쓰시는 분들이 김민수 무조건 찍겠답니다. 아, 고려가 아니고 무조건 찍어야 된다. 이런 댓글들이 지금 엄청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인기가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보수를 사랑하는 당원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의 진짜 목소리가 뭔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가 다가오면 결국에는 현직 국회의원의 손을 들어준다거나 그렇죠. 그리고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들이 이 사람 좀 밀어주세요 하는 사람을 밀어주는데 이런 조직 선거에 또 진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보수의 미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당원 여러분이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어야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음이 가는 분들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당의 마지막 기회에 변화 이끌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페북에다가 네. 글을 올리셨는데 정치 탄압은 내 한 명으로 족하다. 이 특검이 너무 무리하다가 이거 부작용 나는 거 아닙니까? 특검은 항상 무리했습니다.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가 대한민국에 1999년도에 도입됐거든요. 미국의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1999년도에 미국에서 특검은 사라졌습니다. 네. 그 특검이 1999년도에 도입되고 나서 국민 여러분들이 대다수 알 걸로 기억하는데,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앙트레김 연관되었던 온로비 사건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특검, 온로비 사건 특검에서 밝혀낸 것이라고는 앙드레김의 복면뿐이 없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의 무용론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네. 특검이 지금 지난 1999년도에 도입되고 나서 특검을 한 번 할 때마다 최소한 2,30억의 국가의 예산을 쓰게 되는데 실제로 밝혀낸 것들은 없더라. 1999년 온로비 사건도 그랬고요. 2001년에 이용호 게이트도 그랬습니다. 2003년에 대북송금 특검도 그랬고 2007년도 삼성 비자금 특검도 그랬어요. 그리고 BBK 특검도 그랬습니다. 2016년에 박근혜 최순실 특검도 그랬고 2018년 드루킹 특검도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 듣다가 그건 유죄 판결 났잖아. 특검에서 밝혀낸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특검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움직였는지 대한민국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고, 특검이라는 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여기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계속 카메라 앞에 세우고 이것을 선거에 이용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끌고 가고, 특검도 결국에는 정치의 외압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실제로 정권이 바뀐다거나 외압이 들어갔을 때 대다수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특검이란 것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특검 제도가 운영이 됐다라고 하면 특검 문제가 없죠. 특검은 예외성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이 작동될 때 작동돼야 됩니다. 기존의 수사로 정말로 이건 보충이 필요하다, 혹은 이건 정말 예외적으로 너무나 높은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어서 이게 일반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 우려가 있다, 정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다 할 때 작동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할 때 활용한다라고 하면 이 제도는 무용한 것이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다. 특검 제도에 분명히 장점도 있겠지만은 이것을 제대로 활용했던 적이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언젠가는 이 말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정치 보복 나에서 끝내라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재명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통합, 그건 항상 말은 쉽습니다. 실천으로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하면 더 이상 정치 보복성 수사 확대는 멈춰야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당의 의원들에게도 지금 계속해서 압수수색이라든지 수사가 더 확대되고 있는데, 제가 이미 전전 방송에서도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이재명의 100일 취임 100일 이후가 되면 이 정치 보복은 강도가 아주 강해질 것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 하나는 전당대회 구성원 하나하나가 투쟁력 있는 사람들로 모여야 됩니다. 내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도 내 동료를 공격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정당의 구성원을 공격한다면 막아내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잡혀가도 우리 동료가 잡혀가도 강 건너 불구경할 듯이 할 사람들이 또다시 지도부에 입성한다면 보수는 이번에 괴멸합니다. 끝납니다. 지금 민주당이 보수를 공격하는 것은 특정인 한두 명 잡아놓겠다가 아닙니다. 보수정당 국민의힘 사라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정당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것인데 이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접근하면서 최고위원 내가 직책이나 달아야지 당대표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나오시는 분들 절대 이번에 입성해서 안 됩니다. 이거 보수 괴멸의 시작입니다. 정말로 보수 괴멸의 시작이자 우리 보수가 살아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버리는 것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도 처음으로 취임하자마자 처음으로 일주일 사이에 좀 떨어졌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 뭐 장관 인사도 그렇죠. 아무래도 장관 인사 같은 경우는 좌파 세력들도 지금 반대하고 있는 후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복성 수사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국민들의 정서를 건드는 시점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는 야 이거 선 넘었네? 이 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정치 보복도 만약에 이 도를 넘는다라고 하면 아 이거 선을 좀 넘었는데 이재명이 말하던 통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데라고 하면 이 지지율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인사들에 대한 부분들도 인사 채용에 대한 부분들도 야 이거 뭐야 다 성남시 사람들 다시 복귀하는 거야? 아니면은 이재명과 연관되어 있던 사람들 다 보훈 인사야? 그리고 지금 본인들은 그렇게 도덕성 강조하더니 갑질을 해도 오케이. 그리고 뭐 진짜 표절을 해도 오케이. 뭐 부동산 투기를 해도 오케이. 그럼 이거 뭐야 민주당이 말했던 정의와 공정은 어딨어? 라고 되면 이건 아무래도 지지율이 하락하는 시초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기폭제가 되어줘야 되는 것은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워야지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지 국민의힘이 레거시 미디어가 우리들의 목소리를 담지 않는다라고 해서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들이 힘들다라고 해서 정말로 강력한 투쟁을 포기하고 내가 리스크가 있다라고 해서 내가 소송에 휘말릴 리스크가 있다라고 해서 뒷짐을 지고 뒤로 물러서기 시작하면 이 지지율의 하락은 문재인 때처럼 마지막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결코 지지율 마지막 순간까지 낮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형상들이 지속될 수 있다. 정말로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정치판에서 가장 잘못된 프레임 중에 하나가 싸우지 마라인 것 같은데요. 정치인들 싸우라고 뽑는 겁니다. 네, 여당 야당 싸우라고 뽑는 거예요. 여기 이것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여당이 잘못 갈 때 야당이 가감하게 싸워주라고 이 야당 정치인 뽑는 거고요. 야당이 잘못 갈 때 여당이 싸우라고 이 정당의 정치인들 뽑는 거예요. 싸울 때 싸우지 못하는 거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우리 보수 정당은 싸워야 될 때이고 이때를 놓친다라고 하면 이것은 직무유기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김민수 대변인께서 싸워야 된다 이러니까 지금 순간 동시 시청하시는 분이야. 몇천 명이 확 올라가 버리네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참. 네. 자, 그런데 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 조금 더 해보면 네. 지금 전환길 신드롬 같은 게 지금 있는데 네. 좌파들은 동지를 챙겨서 집권을 하는데 우파는 동문 챙기다 폭망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 의리를 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 방송에서 그 말을 했어요. 예. 했더니 또 김민수 역시 그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제가요 이거를 전환길 강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는데 전환길 강사가 처음으로 우리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줘서 이슈가 됐던 시점이 있습니다. 이게 12월이었는지 1월이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탄핵정국 때? 네. 네. 그때 제가 펜앤마이크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제가 전환길 강사가 누군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소리를 내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런 분들이 상처받지 않길 바랍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상처를 받네요. 제가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좌파 세력은 나의 동지들을 우리 집단을 공격할 때 분노하고 보수는 내 개인을 공격할 때야 분노한다. 자. 이게 보수가 지는 이유입니다. 네. 이게 보수가 지는 이유예요. 내 동지가 공격을 당해도 내가 공격당한 것처럼 분노하고 그리고 싸워야 됩니다. 내 동지를 건드려 나와 함께 가는 동료를 건드려 하고 분노할 줄 아는 집단이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 차례가 오기 전까지는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차례까지 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요. 전환길 강사 같은 경우에 저랑 연단에도 여러 번 섰습니다. 세이브 코리아에서 연단에서도 몇 번 섰고 근데 이분 순수한 분이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본인이 지금 여기에 목소리 낼 이유 있었습니까? 여기 역사 강사로도 잘 먹고 잘 살던 분이에요. 자, 그럼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좌파 세력으로
세력으로부터 규탄받고 비판받으니까 야 내가 한마디 옳은 소리 했다고 이렇게 비판을 해? 이거 내가 알던 민주당이 아니구나 하고 싸우기 시작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요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그때 당시에요. 자 전환길의 목소리가 갑자기 중도까지 확장되니 보수에서 박수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박수 쳤어요? 안 쳤어요? 야 이거 잘하면 판 뒤집힐 수 있겠다 하고 기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그때 당시에 전환길과 사진 한 장 찍자고 줄 서 있던 국회의원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와서 외면해요? 이래서 보수가 안 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줬던 사람들을 계속 내치니까 안 된다고요. 이영풍 기자 같은 분들 싸웠는데 내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요. 김민수 같은 사람들 목소리 냈더니 내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되겠어요?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사람은 뒷공무니에 숨어있던 사람들만 살아남는 정당이 되는 비겁한 겁니다. 정당이 되는 비겁한 정당이 되는 거예요. 싸울 줄 모르는 정당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요 목소리를 내고 싸웠던 분들 우리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 개인이 아니라 보수와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분들 목소리 냈던 분들에 대해서 대우는 못해줄 망정 이렇게 폄훼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당내 자경화를 중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뭐 정책 이름은 짓지 않았지만 블루컷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블루컷. 당내 블루컷 해야 된다. 당내에 좌경화되고 파란색으로 변해가는 이 현상을 막지 못하면 국민의힘이 껍데기만 보수 정당이지 어떻게 보수 정당입니까?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잡지 못하면 통합도 될 수가 없습니다. 당내에서. 이것부터 중단시켜야 자경화 현상부터 중단시켜야 진정한 의미의 보수 통합이 일어나고요. 강한 보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는 당 내에서 가령 뭐 법안 이런 것도 뭐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가지고 있으면 제2요구권 발동해서 막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럼요. 네. 그때는 뭐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면 그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관용적으로 품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소수 야당이단 말이죠.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당내 뭐 여러 가지 여론 뭐 이야기하면서 극우가 들어오면 안 돼요. 전 강경 세력이요. 이렇게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누가 싸우냐 이거예요. 대한민국 보수 중에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극우가 없습니다. 자, 극우라는 뜻을 찾아보시라니까요. 왜들 공부를 안 해요? 극우에 대한 논문이 수백 수천 편이에요. 우리나라에만 몇 개 없습니다. 외국 논문 정말로 잔뜩 있습니다. 극우라는 것이 정적에 대한 안티테제로 활용된 용어라는 것이 이미 수많은 논문들에 의해서 나왔어요. 그 극우가 뭡니까? 폭력적이요. 우리 보수가 폭력 행사한 적이 있어요? 이거 민주노총들이 하는 거예요. 네, 좌파 세력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보수정당 일부에서 동료들을 극우몰이하고 프레임 짜는 이런 게 폭력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극우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극우의 특성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보수가 민족주의 외친 적 있습니까? 민족주의 외치는 거 민주당이에요. 얘네가 극우 행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자, 얘네들이 지금 인종차별해야지 극우입니다. 우리가 인종차별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보수주의자들 정말로 투쟁했던 보수주의자들은 어떤 면에서도 지금 학계에서 연구된 극우라는 특성에 포함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래 지금 동료들을 극우몰이하고 있는 보수 내 집단이야말로 폭력적인 프레임으로 동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극우주의자들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당내에서 극우네 뭐네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렇게 지금 작용화되고 있는 이 형태를 막아야지 보수는 극우를 지금 두려워할 게 아니라 작용화되고 있는 현상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보수 우파 정당 세력인데 그동안 좌경화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치보기입니다. 비겁함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좌파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대한민국 좌파는 진보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진보에 대한 진보적인 정치색이 전혀 없는 정당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왜냐면요. 보수주의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부터 연구가 시작됐죠, 이게. 자, 보수주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역사가 오래된 이 정치 사상이에요. 근데 진보주의라는 건 정치 사상이 아닙니다. 이건 기준점이 보수에 있으면 보수보다 조금 더 빠른 혁신이나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보인 거예요. 진보는 연구된 학문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니에요. 이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국가에서든 진보 정치 세력이 필요해요. 자, 그 나라의 보수들보다 조금 더 빠른 혁신이나 변화를 요구하는 세력도 필요하죠. 근데 대한민국의 진보는 이런 진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요, 진보와 혁신의 역사마저도 보수가 이끌어왔어요. 지금 대한민국 진보는요, 친북, 종북 활동을 했던 거고, 반미 활동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왔던 것이고요. 그 기업과 노사의 갈등을 주장해왔던 겁니다. 자, 이거 대한민국의 발전을 막아왔던 것이지 좀 더 빠른 변화나 혁신, 발전을 주장해왔던 진보, 진짜 진보 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보 세력조차도 보수 정당에 있었습니다. 자, 이 우리의 변화, 좀 더 빠른 혁신과 변화를 주장했던 진짜 진보 역시도 보수 정당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넘어서 작용화가 되고 있다고요. 자, 그럼 이것부터 막아내야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민주당이나 좌파 세력들이 하는 주장은 듣기가 너무 좋아요. 설득이 쉬워요. 사탕 같아요. 달콤해요. 야, 골고루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너 능력 없잖아. 너 못 살잖아. 부자 거 뺏어서 너한테 나눠줄까? 야, 노동자들 니네 힘들지? 자, 삼성, 현대, 대우를 정말 충분히 받고 있는데도 니네 힘들지? 니네보다 이재용이 훨씬 부자잖아. 이거 말이 되니? 니네가 일은 다 하는데 왜 이재용이 더 부자예요? 니네들 더 받아야 되지 않겠어? 계속 자극하는 겁니다. 자, 듣기 좋아요. 아주 듣기 좋아요. 자, 이거는요, 설득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보수는, 보수의 주장과 정책은 한약과 같아요. 이거 먹이려고 하면 써요. 입에 써요. 근데 몸에 좋아요. 자, 그러면 제가 애가 5명입니다. 애들한테 몸에 좋은 음식을 먹이려면 설득해야 돼요. 야, 밥도 먹어야지, 반찬 골고루 먹어야지, 이거 입에 쓴 게 몸에 좋은 거다, 이거 물 꼭 마셔라, 음료수 마시지 마라, 끊임없이 설득해야 됩니다. 자, 보수의 정책이 이런 거라고요. 그럼 보수 정치인들은 내가 여론과 반대 방향이라도 옳다고 믿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이익과 그리고 국민들의 보편적 이익을 위해서 지금 당장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내가 맞다고 생각되면 이걸 설득해낼 수 있어야 보수 정치인인 겁니다. 근데 이거 귀찮거든요. 이거 시간이 걸리거든요. 당장 비판받을 수 있고 비난받을 수 있거든요. 목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자, 목소리를 안 내니까 누구를 흉내내야 됩니까? 좌파 세력들 흉내내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점점 당을 장악하니 좌경화가 되는 겁니다. 진짜 보수의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보수의 가치를 가슴에 품은 정치인들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목소리 내는 게 겁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소수의 목소리가 된 거예요. 보수 정당 안에서 보수의 목소리가 소수의 목소리가 되는 겁니다. 보수 정당 안에서 보수의 목소리를 내면 극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목소리 내기가 무섭죠. 네. 용기 있는 정치인들이 더 많이 필요할 때다. 지금 진짜로 용기 있는 정치인들이 나서고 뛰어들어서 이 보수 정당을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당 저 하나라고 봅니다. 보수 정당 하나예요. 대한민국을 정말로 발전시켰고 이끌어왔던 정당 보수 정당 하나라고 보는데, 이 보수 정당마저 작용화되고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무너질 길밖에 없다. 그러려면 국민의힘 보수정당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 안에 구성원들에게 잘못이 있는 겁니다. 여기 안에 구성원들을 정말로 세대교체, 이런 좋은 말 말고요, 선수교체 다 이루어져야 된다. 네, 선수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고 실력 위주의 선수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네. 지금 김문수 전 장관이 지난 휴일에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재명 정권의 어떤 성격을 반미, 극좌, 범죄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지금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내일 이제 오전에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는데, 장동혁 의원도 뭐 자기를 극우몰이하는 당내 세력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요 두 분의 어떤 이런 기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분의 기조가 큰 틀에서 투쟁이라고 본다면 옳다. 네, 투쟁해야 된다. 투쟁 외에는 없다. 혁신도 투쟁이다, 지금은. 혁신 필요 없다. 네, 투쟁 속의 혁신이다. 내가 만약에 싸워야 될 때 싸우지 못하면 혁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임진왜란에 외적이 쳐들어오는데 여기서 탁상머리에서 혁신 안 짜고 있을 겁니까? 싸워야죠. 총칼 들고 나가서 싸워야죠. 싸운 다음에 이기고 나서 혁신을 하고 반성을 해야죠. 지금 총칼이 목을 겨누고 있는데, 국민들 목을 겨누고 있고 당의 목을 겨누고 있는데 무슨 혁신안을 짜고 있습니까? 혁신안을 몰라서 이때까지 혁신 안 했습니까? 싸우는 것부터가 혁신입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 병폐입니다. 싸우지 않는 게 적폐예요. 싸워야 될 때 싸우지 못하는 게 적폐고 병폐인데, 이것부터 바꾸지 못하면서 뭘 바꿉니까? 지금은 싸우는 게 곧 혁신이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만약에 이 두 분께서 이 주장을 한 거라면 적극 찬성한다. 그리고 저는
눈치 보지 말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더 또렷하게 얘기해라. 더 명확하게 얘기해라.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명확한 얘기를 하는 거 무서워요. 두려워요. 정치인들. 내 정치 생명 끝날까 봐 두렵고 이거 국민들에게 반감 살까 봐 두려워요. 설득하십시오. 설득하는 게 우파 정치인의 길이고 좌파 정치인은 선동하고 선전하는 게 좌파 정치인의 길입니다. 선전 선동 말고 설득하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야, 우리 오늘 김민수 대변인 나오시니까 댓글이 지금 뭐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뭐 다 찍겠다고 지금 올리시고 있는데 오늘 제가 사실 김민수 대변인하고 이게 소위 말해서 질문지 서로 뭐 양해하는 질문지가 있습니다. 제가 뭐 다른 질문을 별로 던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우리 김민수 대변인께서 너무나도 정말 촌철살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오늘 이 대담이 저에게는 아주 값진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네. 좀 해보죠. 자, 이제 최고위원으로 출마하시고 최고위원에 만약 당선이 되었다. 제가 보니 오늘 반응 보니까 최고위원 아이고. 당선되실 것 같은데 당선되시고 나면은 국민의힘을 어떤 식으로 혁신 또는 개혁 또는 어떤 식으로 투쟁해 나갈 것인지 그거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최고위원이 모든 결정을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분명히 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목소리에 힘이 없지 않은 자리입니다. 만약에 이 최고위원 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기꺼이 목소리 내겠습니다. 네, 거기에서 제가 임기를 마치지 못한다고 해도 제 할 말 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내 통합에 앞서서 자경화 현상을 막는 작업부터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력주의 반드시 채택할 수 있게끔 이 기틀 만들겠습니다. 이 자세한 제도나 구조 그리고 정책이요. 이거 다 나와 있어요. 충분히 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투쟁할 수 있는가.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당을 위해 국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보수는 설득하는 길입니다. 설득할 수 있는 입당과 대화와 연설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보수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정책을 짜낼 수 있는가. 자, 제가 여기서도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 게요. 보수라는 어감이 안 좋다. 뭐 그래서 우파로 바꾸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보수라는 단어는 너무나 훌륭한 단어예요. 이 보수라는 단어는 정치용어로서의 보수라는 용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주의 옛것을 지키자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보수의 최소한 현대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토록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그토록 얘기하는 개인의 자유예요. 개인의 자유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타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유재산 보장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기업 활동을 자율성을 존중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보수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지키기 위해서 국방이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제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인치가 아닌 법치가 완비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동의하지 못한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있습니까? 다 동의할 겁니다. 우리 보수가 보수주의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책을 짤 때 이거 국민의 자유를 해야 하지 않는지 타인의 권리를 해야 하지 않는지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맞물려 있는지 네, 그리고 이것이 법치를 해야 하지 않는지 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방을 흐트리지 않는지 안보, 국민을 위한 국민 생명을 위한 안보를 흐트리지 않는지 이것에 이 5가지에만 기준을 둬도요. 대한민국 경제, 외교, 군사 모든 정책 다 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보수 정당에서요. 정책 짤 때 이 보수의 기본 가치를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정책을 짠 적이 있습니까? 자, 이 보수 정책, 보수의 기본 가치들만 가지고도요. 얼마든지 훌륭한 정책들, 국민들을 끌고 올 수 있는 중도 확장은 우리가 좌클릭한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정치는 질량이에요. 내 무게가 무거워야 주변이 블랙홀처럼 끌려 들어오면서 중도 확장이 되는 겁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걸 주장하고 정책을 제대로 된 거, 국민들을 위한 거, 국익을 위한 정책을 주장하면 중도는 알아서 빨려 들어오는 거래요. 우리들이 좌클릭하니까 지지율 17%, 19% 나오는 거예요. 왜요? 좌클릭하니까 우리 지지자까지 떠나버렸어요. 그렇죠. 이때 나오는 지지율이 10%대입니다. 자, 이 기본적인 산수도 안 되시는 분들이 혁신을 외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2가지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정책 정당과 그리고 이 자경화 현상을 막는 것, 자경화 현상을 스탑시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미래인 1020, 30 세대들의 길을 열어주는 것. 이 3가지만 해도 저는 보수의 근간을 바꿀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네. 이 댓글에 김민수 대변인 최고다 이런 뭐 댓글이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거의 뭐 4천여 명 넘게 지금 동시 접촉돼 있는데 앞으로 그 저 국민의힘 책임 당원이신 분들은 여론조사하거나 뭐 투표하실 때 바로 여기 있는 김민수 대변인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죄송하고 감사하고요. 네, 오늘 주제 하나도 안 했는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혹시 뭐 마지막 한 말씀 더 하시면 좋겠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희망을 놓으면 진짜로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마지막까지 이것이 옳다는 길로 손을 들어주시면 진짜 이 마지막 기회에 한번 살려서 다시 보수의 정신 일으켜 세워보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쓰셨습니다. 이영풍도 센데 김민수 대변인 앞에서는 길을 못 쓰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문수 장동혁 이강구도로 갈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안철수 의원도 출마 선언을 하긴 했는데 너무 지금 미미해서 아마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 이렇게 양강구도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요. 예. 두 분 다 약간 많은 분들이 기대도 갖고 계신 만큼 약간 우려 섞인 반응도 있다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 대해서 대선 기간 당시나 대선이 끝나고 나서 너무 쉽게 약간 수능을 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도 있고 대선 기간 동안 조금 더 강력한 원래 우리가 김문수라는 인물한테 기대했던 그런 강력한 전투력을 기대했는데 또 그 이제 당내에 있는 중도 뭐 이런 중도 확장 이런 말에 좀 프레임에 엮인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전투력이 많이 약해진 것 같다라는 우려도 있고요.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에 한동훈계였는데 이게 지금 와서 이제 조금 약간 본인의 이런 당대표 출마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지층의 그런 색깔에 맞는 결을 같이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의구심도 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두 분 다 각각 장점도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두 분이 전당대회 기간 동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시고 그걸 통해서 경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청년 당원들은 어느 후보를 좀 선호합니까? 당 지지율이 17.5%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사실 지난 계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당시 지지율이 51%를 찍었고 그 다음에 당 지지율도 40% 중반대 후반대까지 상회하는 그런 지지율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대선을 거치면서 김문수 후보가 받았던 게 41% 정도였고 당 지지율이 20%로 추락을 하면서 지금 17%까지 나온 거는 사실 지지하는 청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청년은 없고요. 예전에 왜 우리 보수 진영에는 청년이 없느냐 이런 개탄 어린 말씀들이 많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떤 보수주의, 우파, 뭐 자유 이런 우리의 가치 이념을 다 버리고 중도 수도권 청년으로 우리가 확장하자 이러면서 계속 좌클릭만 해왔던 탓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당을 보십시오. 지금 뭐 우리 이념, 가치 이걸 다시 되살리고 좀 바로 세우고 지금 시점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인가 이거를 다시 한번 논의해도 모자란 판에 서로 네 잘못이다. 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뭐 반헌법적이고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죽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청년 당원분들은 지금 우선은 다 관망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두 분 중에 어떤 분이든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강력하게 새로 딱 갈고 닦아서 던지지 않는 이상은 청년 당원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최고위원 뽑는 게 지금 주말에 뭐 약간 논란이 있던데 그건 뭐죠? 그게 그러니까 45세 미만으로 한정을 하자. 이런 얘기가 첫 번째 논의 주제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각 시도당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 뭐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각 시 아니면 경기도 이렇게 해서 시도당이 따로 있습니다. 중앙당 말고도. 근데 이제 시도당에 시도당 위원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시도당 청년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보통 시도당 청년위원장을 하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이 시도당 청년위원장들도 음지에서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동안 너무 소외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는 시도당 청년위원장이 청년위원장을 뽑고 중앙청년위원장을 뽑고 그 중앙청년위원장이 청년 최고를 겸임하는 걸로 하자.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요. 이게 우리가 왜 투표를 더 독려합니까?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거를 우리가 원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45세 이하로 줄이고 그리고 뭐 각 시도당 청년위원장분들 물론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거 제가 굉장히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근데 그만큼 지금 우리 당내에 있는 청년 정치 생태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은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당 내에서 먼저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시작한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에 이제 광장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투쟁하면서 문재인한테 고소도 당하고 이렇게 저만의 서사를 쌓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청년으로 한정된 그런 거는 또 다른 계파 정치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게 하나의 또 특권 정치가 될 수 있다. 오케이. 예. 왜냐하면 중앙 무대에서 싸운 거랑 또 다른 장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로 한정 짓는 거는 조금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이번에 네.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국민의힘의 큰 딸로서 당이 잘 될 수 있도록 후원하겠다 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지난번 그 여론조사 보면 한 15%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15% 정도 나와요. 당대표 적합도. 네.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출마를 하지 않고 나서지 않으면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는 성향의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김문수, 장동영 또는 안철수, 한동훈, 조경태 이렇게 봤을 때 어디로 표가 갈 가능성이 큽니까? 조경태 의원 이런 쪽으로 갈 그런 지지세는 아닌 것 같고요. 우선 나경원 의원의 특징을 보면 여성이고 서울의 그 험지라는 동작구를 여러분 동작이요. 쉬운 그런 데가 아닙니다. 강남이 아니라 정말 험지인데 나경원 의원이 가서 거기가 보수 텃밭처럼 보이는 그런 지역구가 된 거거든요. 이제 이런 수도권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사실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전당대회 때부터 제가 보고 나경원 의원이야말로 정말 굉장히 이념이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게 아무래도 우리 정치권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라고 하는 게 여성 정치인에 대한 그런 폭발적인 지지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야말로 정말 굉장히 어떤 후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나경원 의원은 사실 수도권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말 보수주의, 우리 정당의 이념과 가치를 한 몸에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 중에서 조금 더 선명한 이념 경쟁 하시는 분에게 지지세가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나경원 의원이 지난번에 그 대선 출마하는 기자회견장 네. 국회의사당 앞에서 했는데 네. 그때 가장 인상적으로 남는 표현이 지금 체제 전쟁 중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상당히 지금 이 최근에 어떤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나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의 본질을 제대로 짚고 있는 정치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 정치권과 굉장히 이런저런 네트워크가 강하신 분이에요. 사실 지난 대선 때 제가 나경원 의원을 많이 제가 나경원 후보를 그 당시에 도왔습니다. 예. 그때 대변인 활동을 했는데 나경원 의원님 말고도 다른 분들께서도 이렇게 좀 이번 대선 때 나 좀 도와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직접적으로 요청받은 것도 있고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다 제치고 나경원 후보를 도왔던 게 그때 제가 질문을 다 드렸어요. 예. 동일하게.
뭐 이념과 가치적인 부분도 있고 지금 뭐 중국에 대한 정말 실질적인 위협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그리고 탄핵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여쭤봤을 때 정말 명쾌하고 간결하고 핵심을 찌르는 그런 답변을 주신 분은 나경원 의원이 유일하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번 전당대회 때는 나경원 의원께서 좀 불출마하시고 뭐 맞달로서 역할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나경원 의원이 아무래도 초선 때부터 외모나 이런 걸로 굉장히 좌파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특히 그리고 그 무슨 빠루 이렇게 들고 있었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마치 나경원 의원이 빠루로 뭐 국회 문을 부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거 완전 다 거짓말인 거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프레임을 좀 걷어내고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경원이라는 인물을 조금 더 크게 기대를 해봐 주셔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전한길 씨가 네. 뭐 당대표 나오겠다 뭐 선언을 하고 했는데 지금 오늘 조간신문에 보면은 그 책임 당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출마는 불가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전한길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당은요 그냥 자기들 멋대로 당인 거죠, 사실. 제가 뭐 저희 당을 이렇게 욕해도 되나 모르겠지만요. 이게 예전에 황교안 대표님, 전 대표님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였나요? 이게 기준이요. 원래 당원 당규상으로 3개월 이상 책임 당원을 유지해야지 출마 자격이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떤 사람에 한해서는 그게 없어요. 그 기준을 그냥 지도부에서 아 이번에는 되는 걸로 하죠 이러고 넘어가 버립니다. 지난번에 뭐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 마음대로인 거죠. 그냥 시기에 따라서 인물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면은 누가 당원 당규를 존중합니까? 그러니까는 법치를 지키고 수호하겠다는 그 세력이 보수주의인데 예. 우리 국민의 힘이어야만 하는데 예. 이거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는 이게 이번에도 사실 이렇게 전한길 강사님처럼 많이 열심히 싸우신 분도 드물잖아요. 그리고 탄핵 정국에 누구보다도 센세이셔널한 그런 영향력이 있었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오히려 이렇게 폐쇄적으로 갈 게 아니라 문호를 더 개방하고 누구도 넣어서 우리 다 같이 토론하고 함께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자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이번에도 또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까 말까 했는데 드리세요. 청년 최고위원 선출 방식을 지금 바꾼다. 이게요. 김정식의 출마를 막기 위해서다라는 말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이게 이거에 대해서 좀 분노하고 있는 게 한동훈 세력에서 우재준 의원이 지금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대구에? 네, 청년으로 우재준 의원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45세 미만이긴 하지만 시도당 청년위원장들이 이렇게 뽑게 되면은 우재준 의원을 못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쪽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또 사실 이거를 이 안을 내놓은 세력이 좀 여러 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중에 이제 한쪽에서는 김정식이 이번에 나오면 될 것 같다. 근데 김정식이 되면 안 된다. 얘 너무 강성이다. 예. 극우다. 이런 이야기가 또 어디서 이렇게 들립니다. 제가 네. 어제 이것 때문에 전화를 아주 여러 통을 받았는데요. 예. 그냥 이렇게 다 내치고 내부에 특정 어떤 개파끼리 자기들끼리 어떻게든 뭔가 지금 이 당 망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지율 17.5%짜리 지금 정당이 됐습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는 퍼센트가 21%예요. 이분들 다 뭐겠습니까? 국민의힘 지지하다가 야 니넨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떠나가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을 어떻게 데리고 올지 고민하면서 문호를 개방해야 되는 때에 이렇게 폐쇄적으로 간다? 저는 이 부분은 좀 그렇다. 그리고 전한길 강사께서 오셔서 전당대회에서 뭐 최고위원이든 당대표든 나오셔서 출마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하시든 전당대회가 더 흥행하지 않겠습니까? 흥행하면 흥행했지. 이거를 뭐 망치는 길로 가는 건 아닐 텐데 말이에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한길 현상이라는 전한길 신드롬이 나오는 이유가 뭐 전한길 씨가 뭐 개인적으로 뭐 캐릭터가 뭐 좋아해서 그런 거이라기보다는 기존의 국민의힘 정치 세력이 너무 엉망으로 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스트롱
리더십이 나와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신드롬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저는 스트롱보다도요. 저는 전한길 강사님의 그 유튜브 영상 예. 그리고 그 연단에 서서 연설을 하시는 걸 보면서 느꼈던 게 참 진심이다. 그러니까는 어떤 정치인들을 보면 왜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특히 우리가 정치인들 뭐 현역 정치인들을 사석에서 만날 때랑 공석에서 만날 때랑 정말 야, 이 정도로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공석에서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거짓말, 가식적인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네, 예. 이분이야말로 그냥 꾸밈 없이 이 지지층이 갖고 있는 그 울분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감없이 보여주신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진심이 통한 거지. 이분이 막 뭐 어떤 스트롱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는 다 에이씨, 진짜 저 민주당 저놈들 좌파 정책 이거 말도 안 되는 정책 진짜 한번 다 세게 절단을 내버려야겠다 이런 강한 생각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밖에서는 점잖 빼면서 이게 우리 보수 우리 진영을 망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전한길 선생님도 전당대회 오히려 저는 출마를 할 수 있도록 당에서 열어주는 게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사실 당 지도부가 결의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사실 이거 크게 문제되는 일도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인기 있고 갑자기 확 인기가 많아지는 그런 사람이 당에 들어와서 전당대회 하겠다 이러면은 또 아마 오케이 할 겁니다. 그 뉴스도 되고 그 말이죠. 네. 지금 어제 그 김문수 이제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재명 총통 독재 맞겠다. 네. 뭐 이렇게 아주 세게 나오고 있어요. 네. 다른 후보들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나요? 우선 뭐 양강구도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장동혁 의원이랑 오늘 뭐 출마 선언을 하신 것 같은데 장동혁 의원께서도 이제 김문수 후보께서는 대외적으로 민주당과의 투쟁 전선을 좀 더 강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장동혁 의원 같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먼저 내부에 대한 결속. 그러니까는 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너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누가 옳다 그러다.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어제 페이스북에 누가 뭐 당의 주인이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지금 이 당이 뭐 극우화돼서는 안 된다 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그거에 대한 걸 좀 중점적으로 갖고 가면서 우리 당이 뭐 극우 논란 이런 거에 스스로 빠지면 안 된다.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뭐 당대표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장동혁 후보는 조금 더 이렇게 내실을 다지는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민주당과의 대여 투쟁 이거를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세력의 본질을 네. 반미, 극좌, 네. 범죄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했거든요. 네. 이거 동의하세요? 아니 이거는 이 본질이죠. 그러니까 뭐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범죄라고 하면은 지금 당 대표 나온 정청래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에 당선돼 있는 이재명도 그렇고 극좌라고 하면은 민주당 뭐 통칭할 수 있겠고 뭐 반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청래뿐만 아니라 뭐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통일부 장관 하겠다는 사람도 그렇고 고용노동부 장관 하겠다는 사람도 그렇고 이거는 그냥 반미 극좌 범죄 정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신 게 아 좋다 되게 참 늘 저쪽이 던지는 프레임에 우리 진영이 계속 매여왔잖아요. 예. 특히 그 극우라는 거. 그리고 지금 내란 특검 모든 방송에서 내란 특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내란이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란 특검은? 그게 민주당이 프레임을 건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반응해서 한동훈이 내란을 자백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란이 기정사실화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프레임을 탁탁 던져야 됩니다. 지금 그 국힘당 전당대회 네. 룰이 당원 투표 80%, 일반 국민 여론 20%로 갑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뭐 김문수, 장동혁 뭐 등등 나오면 누가 좀 유리해지죠? 이렇게 되면? 이게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출마를 해봤지 않습니까? 예. 전당대회. 그래서 제가 좀 경험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예, 느끼는 부분이요. 되게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이게 당원 투표를 80% 반영을 하고 국민 투표를 20% 반영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제가 표 계산을 해보니까요.
일반 국민이 전화를 받아서 일반인이라고 하는 그냥 그 사람들이 사실 뭐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45%가 넘는다고 하니까 그 중에 45%는 그러니까는 국민 여론이라고 하는 20% 중에 한 10%, 9에서 10% 정도는 민주당 지지자가 받겠죠. 그렇겠죠. 예. 근데 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라고 하는 사람의 한 표랑 한 표. 당원 투표 80%라고 했지만 이 당원들의 66대 1의 비율이더라고요. 66대 1. 당원이 66명이 투표한 거랑 여기 국민 여론에서 이 전화 받아가지고 선택한 한 표랑 한 표.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를 좀 더 이 비중을 잘 계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국민 여론이 20%가 반영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당원 66명이 뽑은 표랑 일반 여론조사 전화 받은 사람 한 표랑 같다 보니까 이거는 그 뭐 좌파 지향적 우리가 뭐 중도 수도권 청년을 지향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내란이라고 하면 예 내란 맞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한 10% 정도를 그냥 땡겨서 가져가는 그런 이상한 룰이거든요. 이게. 예, 예. 이 부분은 좀 뭐 보기에는 8대2지만 사실상 볼 때는 이게 국민 여론이 거의 반반에 가까운 그런 비율까지도 갈 수 있다. 이건 좀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뭐 우선 기본적으로 그래도 우리 당원 투표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뭐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 중에서 좀 더 이념적으로 선명한 그런 분들이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저 정청래 네. 가령 이제 이재명 정부는 박찬대를 뭐 좀 지지한다는 그런 뉘앙스의 여러 네.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정청래가 아주 선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충청권, 영남권 뭐 주말 네. 득표율을 보니까 네. 거의 뭐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거의 뭐 63대 37 비율로 그죠? 계속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가 당 대표 될 가능성이 아주 커졌는데 네.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는 저런 뭐 태종 이방원 리더십을 내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정청래가 나오는데 국민의힘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박찬대가 지금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있어요 민주당 지지자들. 아 그래요? 딱 한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협치. 박찬대는 그래도 뭐 원내대표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원내에서 국민의힘 야당과의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네. 뭐 이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중도 확장하듯이 저쪽도 나름대로 이제 워낙 강성 지지자들이 정청래를 지금 지지하고 있다 보니까 박찬대는 어떻게 보면 약간 블루오션을 좀 찾아보려고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다 박살내겠다. 의결 투표로 다 박살내겠다. 우리가 다수당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가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한 대세론으로 급부상하고 박찬대는 오히려 더 쪼그라들었습니다. 욕 엄청 먹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뭐 이것과는 완전 별개죠. 사실 국민의힘은 이게 대응의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는 정치 영역에서 이상하게 늘 자기들 안에서만 놀지 않습니까? 아니 중도 수도권 청년이 그럼 어디에 있느냐 그 표가 어디에 있느냐도 모르면서 당대표가 바뀌거나 지도부가 바뀌거나 어떤 대세의 흐름이 바뀔 때마다 아 여기 정도까지 가면 중도가 우리를 좋아해 여기 정도까지 가면 수도권 청년이 우리를 좋아해 이런 이상한 환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협치를 하자. 아니 정청래가 지금 국민의힘이랑 협치를 한다고? 말도 안 된다. 박찬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재명 대통령 눈빛만 봐도 잘한다 이러니까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난 안 봐도 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미친 듯이 지지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뭐 개딸 현상이라고도 부르고 민주당의 뭐 이제 극좌 성향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뭐 강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하지만 예. 비난도 하지만 우리 당은 과연 어떤 모습이냐. 지지해줘야 될 사람을 지지조차 해주지 않잖아요. 아까 뭐 나경원 의원을 말씀드렸지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좌파들한테 프레임으로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는데 지켜줘야 될 때 지켜주지 않고 에이 그래 나경원이는 이미지가 너무 안 좋고 여성이고 너무 예뻐서 저 얼굴 정치밖에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장수들을 포기해 나간다니까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사실상 지지철에도 우리가 대선 끝난 지 지금 이제 50일 정도 돼가잖아요. 너무 이건 지지철회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사실. 좀 죄송스럽고 저도 지금 지지를 철회하신 분들에 대한 마음이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닌데요. 예. 그래도 우리가 너무 그리고 모스탄 대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왔을 때 굉장히
돌풍이었잖아요, 사실. 지금 상태에서 모스탄 대사가 뭐 한국 국적 취득해서 우리 당대표 출마하면 될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 당이 당 지지자분들도 그러고 우리 진영의 국민분들께서 우리가 너무 못해오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너무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확 쏠리는 어떤 특정인에게만 기대를 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민주당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어떤 점을? 밀어줄 때 확실하게 밀어주고 이재명이 이제까지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연임을 한 대표예요. 그 정도로 밀어줍니다. 우리는 범죄자 세상에 어떻게 정거오범이 대통령이 되냐 이렇게 개탄을 하지만 저기는 없이 살아서 바등바등 살다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없이 살아서 더 강단 있게 잘할 거야.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마련해서 그 사람을 한 번에 밀어준단 말이에요. 지금 정청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박찬대가 어떻게 떴습니까? 이재명 대표 코딱지 파주다가 뜬 거 아니에요. 정청래 같은 경우에도 완전 강경한 그런 강성 발언 말도 안 되는, 특히 이번에 대선 때도 온갖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볼 땐 국민의힘이겠죠. 국민의힘과 가장 잘 싸울 것 같은 사람이 누구냐를 봤을 때 정청래다. 그럼 뽑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장 잘 싸울 것 같은 사람이다. 논리를 마련해서라도 좀 팍팍 밀어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민주당의 어떤 전당대회 동향을 보면 확실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뽑자 이런 것 같은데 국민의힘도 좀 확실하게 투쟁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당대표로 뽑아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주당 국민의힘 당대표가 링 위에 올라가서 권투장갑 끼고 신나게 한번 서로 겨뤄보는 그런 어떤 장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막간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김문수 후보님이나 장동혁 후보님이나 두 분 다 지금 지지자들이 다 좋아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지도부가 아무리 당대표 혼자 싸우려고 해도 최고위원들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딱 한 분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번에 반드시 여러분 최고위원은 2명을 뽑습니다. 여러분께서 반드시 한 표는 김민수 후보에게 투표를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 게 투쟁이라는 그 단어에 가장 잘 맞는 인물이 아닌가 우리 당에서. 저도 한 투쟁 하지만 우리 김민수 후보는 지금 최고위원 출마를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출마를 하는 겁니까? 예, 김민수 후보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좀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민수 후보를 꼭 한 표 최고위원으로 뽑아주십시오. 네. 아니 본인은 출마 안 해요? 저는 이게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 나올 때 제가 출마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진종호 의원이 청년 최고위원이 됐어요. 예. 2등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청년 최고위원 김정식 나가는 거 이렇게 방해하려고 룰까지 바꾸자 이런 또 그것도 있고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김민수 후보만 돼도 당의 투쟁력이 몇 단계는 업그레이드 될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도 지금 숙고 중이고 김민수 최고위원 우선 여러분 꼭 고민해 주십시오. 네. 지금 우잘사 패널 중 여러분이 지금 전당대회 다 출마하면은 이영풍 저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혼자서 방송해야 되나 이거? 그럼 제가 지켜야 돼서 못 나가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네. 지금 결국은 갑질은 성공하고 표절은 실패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갑질은 통과했다. 이거 강선우 이제 장관 후보자고 표절은 낙마했다. 이거 이진숙 장관 후보자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갑질이 통과한 게 아니라 이불 덮어줬던 그 추억이 통과된 거죠. 이부자리. 예. 요즘에 이불열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불열사. 많은 분들께서. 예. 그래서 어쨌든 이진숙 후보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논란만 놓고 보면은 둘 다 절대 지명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래도 약간 이불의 추억. 강선우만큼은 그래도 당내에서 같이 해온 그게 있기 때문에 챙긴 거 아니겠느냐.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나 이런 거를 너무 민주당이 공격하는 거는 상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국민의힘이 공격하는 것도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더 큰
국민을 안 보고 민주당 프레임에만 놀아나느냐. 사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토론할 때 상대방만 신경 써서 싸우는 사람은 토론에서 집니다. 근데 제3자, 이 토론을 시청하고 있는 국민들, 이런 분들을 의식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토론을 잘했다고 평가받고 보통 토론에서 이기거든요. 좀 우리 국민의힘이 그런 지혜를 발휘할 때가 아닌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김정식 대변인 모시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등 정가 소식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모시겠습니다. 네, 이제 월요일로 옮겨졌는데 이제 매주 월요일 산뜻하게 한 주 첫째 날에 뵙겠습니다. 이 대북 방송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아니 문재인 노무현 정권에서도 대북 방송은 국정원의 대북 방송 계속 됐는데 이재명 정권 들어와가지고 뭐 특별한 계기나 이슈도 없는데 갑자기 대북 방송을 꺼버렸어요. 이 북한 주민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이 대북 방송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제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좀 했고, 마이크 조금 당겨주세요. 네, 이제 만나러 갑니다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탈북민들 출연하는 방송을 좀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많은 탈북민들을 만나게 되는데 북한에 있을 때 주로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한국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냐라고 했을 때 많은 답변 중에 하나가 대북 라디오 예. 이런 거 듣고 혹은 이제 한국에서 들어온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보고 한국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교육받았던 내용들이 다 깨지면서 예. 북한에서 살기 싫다, 나도 사람다운 나라에서 살고 싶다라는, 나라다운 나라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탈북을 결심했다라는 얘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예. 그만큼 우리 쪽에서 들여보내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가 북한 주민들한테는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어떤 삶에 대한 본질을 되찾아주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이 국정원이 지금 운영하는 게 라디오가 3개고 TV가 1개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중단시켰다라는 것은 역대 그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않았던, 심지어 북한과 그렇게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을 상대할 때 다양한 뭐 협상 수단이 있어야겠지만 예. 심리전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를 가졌을 때 우리는 그 심리전이라는 수단을 비대칭 전력으로 가질 수 있거든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국가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포기를 못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북한과 어떻게든 대화의 물꼬를 트고 싶어서 심지어 북한이 먼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국정원의 대북 방송을 중단을 시켰단 말입니다. 예. 그 말은 결국은 이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대한 소식 혹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하고 가느다란 통로마저도 이재명 정부가 선제적으로 차단을 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알 권리, 이걸 아예 없애버리는 조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건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이제 KBS 한민족 방송 하나 남았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아마 저는 중단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공영성이 굉장히 담보되어 있는 그 방송인데 지금 사실 이런 라디오 방송이 들어가면 네. 특히 이제 북한에 살고 있는 청년층, 네네. 그죠? 청년들이 들었을 때는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북한이 2020년 정확히 4월에 예. 반동문화 사상 배격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반동문화 사상 배격법. 배격법. 네, 이 반동문화 사상이라는 게 결국은 한국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취득하는 모든 행위를 반동문화 사상이라고 이제 규정을 지은 것이거든요. 예. 그 말은 결국은 북한 내에서 2030 청년들이 워낙 다양하게, 워낙 광범위하게 한국 문화를 접촉하고 있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보니까 북한 당국이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2022년 9월쯤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했었는데 김정은이 직접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선노동당이 그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 사업에 더 힘을 쏟지 않는다면은 이 북한 정권의 가장 큰 적은 청년들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 청년들이 한국의 문화라든가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부분에서 생각이 이미 깨어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역할을 해준 게 바로 이런 대북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단지 북한 정권을 위협하는 그런 게 아니라 북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스스로 깨어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중단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소위 말해서 북한에서 개나 돼지처럼 사는 거 그냥 알아서 살아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북한 주민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행위예요. 지금 반헌법적인 조치입니다. 예, 지금 이 대북 방송은 중단하면서 오히려 또 북한의 개별 관광은 또 갈 수 있게 만드는 조치라는데 이건 또 왜 이런 겁니까? 거기에 더해서 개별 관광
더해서 북한에서 만든 영화나 애니메이션은 또 들어와요. 들어오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는 정보는 우리가 차단하고 우리가 차단하고. 우리가 막아야 되는 북한의 프로파간다 영상은 우리가 알아서 열어주는. 네. 이게 지금 뭐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개별 관광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국은요 2017년에 오토 본비어가 북한에서 살해당한 이후에 맞아요. 미국인의 개별적이든 조직적이든 북한 관광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올해 5월에 그 법을 또 연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 북한에 가지 말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근데 여기에 우리가 보조를 맞춰도 부족한 판에 우리도 지금 박광자 씨 2008년에 맞습니다. 금강산 관광 갔다가 피살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런데 미국도 그러고 있고 또한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외화를 차단하는 대북 유엔 제재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왜 이재명 정부는 유엔 제재도 무시하고 미국의 어떤 대북 정책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개별 관광을 추진하는 것이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김정은이 야심차게 추진하면서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기로 기대하는 그 원산 갈마지구 해양 리조트 이게 생각보다 외국인이 잘 안 가거든요.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장소도 찝었어요. 원산 갈마지구에 대한 개별 관광을 해제할 수도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원산으로 가는군요. 네, 원산으로 가는 겁니다. 금강산 이런 데가 아니고. 아니 우리 국민이 부산 해운대 냅두고 거길 왜 갑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 정권의 그 뒷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 국민 보고 알아서 가라. 우리가 그러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북한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즉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북한에게 맡겨두고 김정은의 어떤 눈에 들기 위해서 김정은과 말 한마디 해보고 손 한번 잡아보려고 좀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경기도지사 때 경기도 국민의 세금을 했으면 됐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는 나라의 세금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저는 이것만큼은 정말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800만 달러 보낸 거 아닙니까? 이화영. 그렇죠. 지금 그거 공소 취소하라고 지금 엄청나게 압박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요. 다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국정원에 보면은 기조실장의 민변 출신인 김희수 변호사, 네. 감찰실장의 또 민변 출신인 뭐 이상갑인가 뭐 민변 광주 전남 지부장, 이 민변 출신의 완전히 그 출세 전성 시대가 열렸는데, 네네. 근데 이 민변이 보면은 충북 동제 사건, 뭐 제주 희역 사건 등등등 민노총 간첩단 사건, 이거 다 변호인들이 민변 출신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재판 지연 전술 쓰고 있잖아요. 네네. 버젓이 피고인들이 구속 만료기간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이거 민변이 왜 이렇게 간첩 사건 이런 걸 변호를 많이 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감찰실장으로 내정된 분이 충북 동지의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분이세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지금 간첩들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 그 간첩을 잡아놓은 기관의 감찰실장으로 합니다. 감찰실장. 그러면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충북 동지의 사건이나 윤석열 정부 때 우리가 어렵게 찾아낸 그 간첩단들이 조작된 거다. 이 용공수사다. 이거 몰아가려고 지금 감찰실장으로 가는 겁니다. 감찰이 뭡니까? 국정원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변, 우리 모든 국민들이 민변의 그 실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물 그거 아니죠. 좌파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 종북 주사파들의 어떤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굉장히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의 사적 모임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금 헌재도 장악하고 있고 대법원도 장악하고 있고 뭐 판사, 뭐 검사, 변호사 다 장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결국은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자유민주 체제가 아닌 더 이상 뒤로 퇴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거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정보기관까지 민변 변호사를 집어넣어서 뭐 개혁을 하려는 건지 개악을 하는 거지. 간첩 잡지 말란 얘기죠, 이거는. 결국은 공작원들 잡지 마라 이 소리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더해서 저는 더 우려되는 것이 우리 블랙들, 북한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다양하게 수집하는 블랙 요원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의 신변 안전이 너무나 걱정됩니다. 결국은 이 감찰한다고 하면서 블랙들이 과거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충북 동지의 간접단을 사건을 같은 걸 수사를 할 때 블랙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정보를 수집하고 뭐 우리가 가서 감시하고 뭐 도청하고 이런 것들, 이런 어떤 행위들을 다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 블랙들의 활동
그 경력이 다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그쪽 지역에서는 블랙을 못 하는 거죠. 우리의 정보 역량이 축소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대한민국 안테나 그냥 다 부러뜨리려고 지금. 이건 이적 행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이적 행위로도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소비 쿠폰 뭐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네. 이게 저 색깔이 다 다르다고 하는데 이거 혹시 뭐 우리 탈북민 분들께 지급되는 소비 쿠폰도 뭐 색깔이 달라집니까? 탈북민이라서 달라지는 건 아니고 탈북민의 어떤 어느 정도의 그 소득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소비 쿠폰의 색깔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탈북민이라서 색깔이 다르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과거 한때 노무현 정부 말기 때 탈북민들에 대해서 그 이제 주민등록 번호를 이렇게 배부할 때 문제가 있었어요. 아하. 탈북민임을 드러나는 숫자가 있었거든요. 주민등록 번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탈북민 단체에서 항의해가지고 이제는 다 그게 바뀌었습니다. 예. 탈북민인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북한의 보복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조치가 취해졌는데 저는 이 뉴스를 읽으면서 재밌었던 게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뭐 뭐라 그랬죠? 뭐 질타했다라고 언론에 쓰지 않습니까? 질타했다. 저는 정말 황당한 게 윤석열 대통령은 경로고 이재명은 질타입니까? 아니 언론이 같은 잣대를 쓰고 같은 기준에서 평가를 해야죠. 이재명이 이 정책을 만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결정권자죠. 모든 이재명의 사인을 통해서 이 정책이 나갔을 텐데 이 정책이 시행되고 난 뒤에 들려오는 이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내 책임은 아니고 중간 관리에 잘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 질타를 한다. 전형적인 책임 회피입니다. 나는 빠져나가겠다라는 거. 이거 김정은이 자주 쓰는 거예요. 2009년에 화폐개혁 망했을 때 그 화폐개혁을 주도한 사람이 김정은임에도 화폐개혁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니까 나는 몰랐다 이러면서 그 중간 관리들을 다 처형시켜버리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자, 우리 그 중국이 말이죠. 6년 만에 평양에서 건군절 뭐 행사를 뭐 한다는 뭐 이런 인데 이게 지금 어떤 일이죠 지금? 그 건군절이라는 게 결국은 1927년에 이제 그 당시 국민당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당 군대 내에서 이제 그 공산당 세력이 폭동을 일으켜요.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홍군이라고 부르죠. 홍군 세력 그때 떨어져 나오거든요. 폭동을 일으키면서 그때 몇 개 연대가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그때부터 홍군과 이제 국민당 군대로 나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때 폭동을 일으킨 날짜를 중국 공산당은 건군절로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건군절은 중국 내부에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번에 특이하게 북한 그 주중대사관에서 건군절 행사를 열었습니다. 6년 만이고요. 이 의도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좀 개선하겠다라는 그런 뭐 의지를 내보낸 것이고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북한과의 관계가 예전만큼 좋지 않거든요. 지금 북한이 지금 러시아 쪽하고 많이 밀착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좋지 않다라는 표현보다 더 심하게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뭐라도 어떤 작은 조치를 통해서라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좀 도모하려는 그런 의지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들 우리가 김금혁 보좌관님 입을 통해서 들으면 굉장히 전문적으로 공부가 되는 정보들입니다. 저도 이 김금혁 보좌관님하고 대담을 하면 굉장히 많이 배우게 돼요. 지금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방사선 우려되던 평산 공장에서 핵물질이 생산 증가되는 정황이 있다. 뭐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 방사선, 그러니까 평산이 그 예성강 북쪽에 예성강 상류지에 이제 위치한 공장인데 여기가 북한에서 가장 두 번째로 아마 클 겁니다. 우라늄을 이제 우라늄을 캐내 가지고 우라늄을 이제 거기서 추출하는 공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량의 방사선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한때는 예성강 상류 옆에 댐을 만들어서 핵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그 댐에다 가두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도 공장이 오래되고 최근에 또 공장을 증축했습니다. 북한이 여러 차례 증축을 했어요. 왜 증축을 했냐면 김정은이 작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핵무기의 보유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더 많은 다량의 핵물질이 필요했고 우라늄 생산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수가 결국은 이 핵폐수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북한이 슬그머니 예성강 상류로 물길을 뚫어가지고 그러다 흘려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전혀 정제되지 않은 핵폐수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강화도 앞바다에 쌓이면서 핵폐수 오염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이재명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보름 전이에요. 아무런 얘기가 안 들려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더해서 매일신문의 최현민 기자가
취재를 했죠. 예. 이제는 네이버 지도에서 예성강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도를 아예 삭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인 문제가 되니까 그 문제 자체를 없앤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핵폐수 문제 이거는 나중에 이재명 정부의 엄청난 아킬레스건이 될 거다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그 특검이 드론 사령관 김용태 사령관을 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기각됐잖아요. 예. 이거 사실 그 우리 북한 주민들이나 북한 체제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코미디 같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비밀 군사 작전을 한 장군을 갖다가 외환 유치죄가 안 되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잡아 넣으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 외환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해서 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뭔가 계엄의 상황으로 이어나가려고 했다라는 그 외환죄를 어떻게든 뒤집어 씌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증거가 없는 겁니다. 예. 증거가 없고 증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일반 판사가 봤을 때에도 야 이건 너무 억지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기각을 때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닌 것이 이재명 정부의 기준과 잣대대로 외환죄를 평가하기 시작하면은요. 지금 우리 국군 50만 장병 북한의 침공에 대비해서 매일같이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하면 안 돼요. 아니 북한이 기분 나빠하는데 북한을 우리가 도발할지도 모르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 강원 뭐 양구라든가 이런 곳에서 전차 기동 훈련 자주 진행하거든요. 춘천 예. 이런 데서. 예. 그거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죠. 북한이 기분 나빠서 너네 쳐들어오려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다 외환죄인데 그걸 왜 합니까? 그러면 나라 지키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 대명천지 어디에 군사작전을 한 사람을 외환죄로 엮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군사작전을 하는 이유는 이 안보를 지킴에 있어서 단 한 톨의 그 소홀함도 없기 위함이고 우리가 매일 훈련을 하는 이유는 언제 북한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성격도 모르면서 결국은 저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안보를 바라보고 있는 태세 방위병 출신을 장관으로 앉히고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아주 코미디스러운 일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관 후보자였던 백 씨죠. 안규백. 군에 있을 때 영창 간 거 아니냐 지금 의혹이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제출 못하죠 지금. 병적 기록 내라니까 지금 내지도 못하고. 네네. 참 저도 판문점 주변에 휴전선에서 근무를 했는데 네. 30개월. 그때 새벽마다 일어나면은 대남 방송 네. 6시 되면 쫙 나오거든요. 네. 러시아풍의 행진가 쫙 나오면서 네. 그 기억이 납니다. 눈보라 치는 가운데서 총 들고 그냥 행군하고 훈련했던 그런 국민들에게 뭐라고 할지 참 이 드론 작전사령관 영장 친 거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게 딱 맞는 말이에요. 군사 이거 하지 마라 이 소리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갑자기 진행한 것도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전에 불과 한 3-4년 전이죠. 북한이 드론을 보내서 5차례나 대한민국의 영공으로 드론을 보내서 용산 대통령실로 촬영하고 갔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 민주당 뭐라고 했습니까? 왜 대응 안 하냐? 왜 국방부는 왜 꿀먹은 벙어리냐? 이러고 질타를 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대비책을 세우고 북한의 경고망동하지 못하도록 우리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과시성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적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억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걸 했는데 이제 와서는 너 내환죄. 아니 이건 외환죄 이러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겁니까? 이 도대체? 댓글에 이런 최상위 포식자님 뭐라고 댓글 썼냐면요. 예비군 훈련하는 것도 그럼 외환죄냐? 아니 그렇죠. 북한이 기분 나쁘면 다 외환죄죠. 이거 참 진짜 이 안보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 관세 이야기 이제 마무리 좀 해보죠. 예. 지금 아시아에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제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일본.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차례가 왔는데 지금 주한 미 대사도 없어요. 네. 이 관세 부상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오늘자 뉴스가 나왔죠. 아마 미국과 이대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또 갑자기 미 재무장관이 나 바빠 이러면서 펑크를 내는 바람에 만나지도 못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워싱턴 DC로 가신 분들 거기서 그냥 커피나 마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호텔에서 이게 일본이 하필이면 또 어제 예. 관세를 15%로 예.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10%는 낮추면서 성공적으로 성공했죠. 미국과 협상을 네. 맺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문제가 해결이 됐고 베트남도 해결이 됐고 하나씩 해결이 되는 구조인데 대한민국은 이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관세 협상이 안 되는 이유는 단지 이 관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 국민들께서 아셔야 돼요. 트럼프 정부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요만큼의 신뢰감도 없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 뭐가 이슈가 됐습니까? 드론 사령관 우리가 압수수색하면서 오산 공군기지도 압수수색을 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산 공군기지에 주한미군 공군 전력이 있습니다. 있어.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주한미군이 훈련하는 것도 외환죄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하.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즉, 북한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외환죄를 걸어버리는 정신나간 대통령이 있다라는 생각을 미국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럼 그 사람과 마주 앉아서 관세 협상을 하고 싶겠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정말 지금이라도 관세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려면은 미국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이라든가 지금 용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단 요만큼의 연줄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점령군이라고 그렇죠. 발언을 하거나 네네. 또 김민석 총리나 뭐 정청래 같은 경우는 대학 다닐 때 불 던진 사람들 아닙니까? 미 문화원 점거하고 있죠. 네. 거기 뭐 사제 폭발물 터뜨리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대사관 관저에 폭탄을 터뜨리려다가 실패했죠. 뭐 그러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뭐 거의 뭐 테러리스트 수준의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총리가 되고 뭐 지금 당 대표 될 것 같은데 이 집권 여당의 그렇죠. 당 대표. 그러니까 대화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자,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하고 쌀 이 수입을 더 받아준다. 뭐 이렇게 해서 협상에 이 타결을 지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군사비 협상이 좀 가지 않겠습니까? 주한미군 뭐 주둔비 같은 거? 그렇죠. 이 방위비 협상 카드가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정부가 그나마 시도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출구 전략 같은데요. 예. 일본처럼 우리가 자동차라든가 특히나 쌀에 대해서 미국의 시장을 개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는 특히나 그걸 못하죠. 이재명 정부의 지지층이 대부분 호남인데 우리나라 쌀 농사의 65% 이상이 호남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호남을 버려야 관세 협상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이재명 정부가 그걸 하게 되면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쌀 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못할 거고요. 그나마 방위비 협상을 할 텐데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뭐 자동차라든가 쌀이라든가 일본에 적용했던 기준이 한국에게는 안 된다? 그러면 방위비를요 엄청나게 늘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더 비용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 이재명 정부가 이 관세 협상을 낮추기 위해서 방위비를 예컨대 뭐 한 13조, 뭐 한 15조 이렇게 가져가 버리면 그것도 이재명 정부한테는 엄청난 딜레마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쌀 이야기하면 지난번에 그 겨울에 그 한남동에 트랙터 몰고 갔던 그 전농에 네, 그렇죠. 거기 보면 트랙터 부도들이 그 호남 지역에서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재명 정권이 지금 미국하고 관세 협상하면서 쌀 수입을 좀 개방을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또 트랙터 부대가 한남동 관저로 올까? 그것도 딜레마긴 할 텐데요. 딜레마네요. 네, 근데 저는 이재명 정부가 결국은 호남에 대한 소구력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정청래 당대표와 박찬대 당대표 후보 사이의 경쟁을 보면은 예. 결국은 호남이 지금 비이재명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정청래. 그렇죠. 정청래 후보가 전부 여담이긴 합니다만 국회의원 시절에 예. 뭐 지금도 국회의원이죠. 호남에 아주 큰 정을 쏟았던 사람입니다. 거의 일주일에 2-3번은 호남행 기차에서 목격이 된다 정도로 호남에 자주 갔던 사람이거든요. 예. 정청래 후보가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 인생을 앞으로 더 연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디가 구심점이 될지를 파악을 하고 있는 건데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장차관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용산 대통령실의 구조를 봐도 호남이 홀대받고 있어요. 지금 뭐 정동영 하나 정도가 통일부 장관 자리 받았는데 그렇죠. 사실 호남에 이득이 되는 장관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나 전북 출신은 아예 없어요. 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호남에서도 야 우리가 이재명을 만들었는데 또 우리를 버리는 거 아니냐, 또 우리를 집토끼 취급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쌀 관세까지 열었다. 트랙터 몰고 올라올 가능성 높죠. 아, 그렇군요. 우리 그 김금혁 우리 보좌관님 보면 정말 그 여러분들 지금 진짜 많이 하십니다. 아유, 뭐 너무 이 박학다식하시고 너무 이 스피킹도 뛰어나시고 너무 좋은 패널 모셨다 이런 말씀이 와서 제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 대담 마치면서 마지막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정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짓들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견제할 수 있는 세력들, 야당이 없더라도 이 반대하는 국민들이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이재명 정부가 경고망동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견제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구심점이 없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가 꼭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속에 지지하는 후보는 다르게 다들 각자 있겠지만 이번만큼은 제발 우리가 이제는 이재명
이재명에 대적해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당대표 선거에 임해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정말 그런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당대표를 세우고 이재명과 대적해서 뭔가 제대로 자유민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저번 대선에서는 41%였지만 저는 결국 그게 45%가 되고 49%가 되고 50%가 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야 여론이 모입니다. 자, 우리 오늘 김금혁 보좌관님 모시고 대담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금혁 보좌관님은 앞으로 국회에 한번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잘하십니다. 예, 자,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미국과의 관세 협상 마친 일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지금 이제 한국 차례다. 한국 차례. 그런데 제가 아까 이영풍의 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 빨간 모자 쓰고 엄지척 하는 일본의 기재부 장관 보셨죠? 나라를 살리려면 내가 악마하고도 손잡을 수 있다고 선언하고,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가 낙하산 타고 적성체제에 침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너무나도 힘 빠지는 상황이 많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우리 김금혁 보좌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지지율도 올라가고, 싸워야 내공도 쌓이고, 싸워야 동지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투쟁하는 동지 많이 만들도록 합시다. 그 투쟁하는 동지들의 플랫폼 우잘사, 여러분 회원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저녁 9시에 뵙겠습니다. 우잘사 홍보 동영상 보시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해볼까요? 고맙습니다. 우잘사 회원 가입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길 원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여러분 말씀하시고 몸으로 때우시고, 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돈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말과 몸과 돈이 삼위일체가 될 때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고, 우리 사회,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